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이 태국에서 만난 정부 관료의 한국 폄하 발언에 쉽게 동조했지만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 문화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태국으로 돌아온 독일 학생이 한국을 옹호하자 그 관료는 더욱 거세게 반발하며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과연 학생이 유럽 포럼에서 전한 감동적인 고백이 무엇이길래 모든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하이젠버그입니다.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죠. 저희 독일 사람들은 질서와 체계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길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논리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저는 평소에도 무질서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기숙사방도 항상 정리정돈이 완벽해야 하고 과제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레나는 정말 독일 사람답다고 놀리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과 태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에 실습생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교수님께서 저의 성실함과 체계적인 성격을 높이 사서 추천해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참여가 확정되고 나서 저는 몇 주 동안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독일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통 문화가 어떤지 미리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교통 문화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태국 방콕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고 클렉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태국 교통부 자문역인 피앗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피앗은 40대 중반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정부 고위직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영어도 매우 유창했죠. 하지만 그의 첫 인사는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나 양, 독일에서 오셨군요. 그럼 질서정연한 시스템에 익숙하시겠네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 시스템을 보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피앗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기술 선진국 아닌가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피앗은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기술만 많지 실제로 도로는 지옥이에요. 시민들이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니까요. 독일처럼 엄격한 룰도 없고 그냥 기계에만 의존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다니고 차들은 무리해서 끼어들기나 하고 저는 피앗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로서는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독일처럼 엄격한 룰이 없는 거네요. 자동화만으론 안 되죠.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피앗은 제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레나 양은 역시 독일 사람답게 정확하게 파악하시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기계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미리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스마트 신호등, 자동 감지 시스템, 인공지능 교통 관제, 빅데이터 분석.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피앗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피앗과 함께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으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아마 겉만 번지르르한 기술 위주일 거라고 말이에요. 피앗이 보여준 태국의 교통 현실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였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그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국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저는 피앗과 함께 여러 교통 관련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방콕의 교통 상황은 정말 역동적이었어요.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정해진 차선 구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교통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앗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봐요, 레나 양. 여기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시민의 자율성 아닐까요?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나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도 비교될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피앗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공항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도로 위에서는 어떨지 두고 봅시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을 때 저는 두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버스 기사분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더라고요. 급브레이크나 급가속 없이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대중교통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들도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피앗과 함께 첫 번째 현장 관측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강남구의 한 대형 교차로였어요. 출퇴근 시간대라 차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차들이 일제히 멈추고 보행자들도 차례대로 건너가는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그런데 피앗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이게 질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죠. 창의성이나 융통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피앗의 말에 동조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라든지 어르신이 천천히 건너가실 때 차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런 건 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피앗은 무단횡단을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지키는지 확인해보죠. 하지만 피앗이 빨간불에 길을 건드리려고 하자 주변 차들이 모두 조용히 정지했어요. 경적 소리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을까요? 저는 피앗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아마 너무 순종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경적을 울리지 않는 것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에서도 불필요한 경적은 울리지 않지만 여기서는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더 많은 교차로들을 둘러봤습니다. 명동, 홍대, 이태원. 어디를 가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되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피앗의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가고 계셨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기다리던 차들이 모두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안전하게 건너가실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규칙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였죠. 독일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리지만 여기서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피앗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드디어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만난 분은 조민규 박사님이셨어요. 서울시 스마트 교통정책 자문관이시면서 교통공학 박사이기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피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조 박사님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정장 차림이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친근한 인상이셨습니다. 특히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해서 대화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피아시 정부 관료다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였죠. 안녕하세요, 레나 양.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훌륭하죠.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조 박사님의 겸손한 인사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보통 자국의 시스템을 자랑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칭찬하시더라고요. 피앗은 이런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 박사님, 겸손하시긴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시민의식은 어떤지요? 조 박사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분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과 시민의식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배려심이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기술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보시는 거였습니다. 조 박사님은 저희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에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단순히 기술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신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신호등이 보행자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조 박사님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현저히 줄었어요. 이건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수치들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피앗도 이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조 박사님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시민교육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운전자들에게는 보행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하고 보행자들에게는 운전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믿어요. 올바른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독일의 교통 시스템은 확실히 엄격한 규칙에 기반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앗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조 박사님은 웃으시면서 답하셨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저녁에 시민 자율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조 박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따뜻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신호등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질서는 규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돼요. 조 박사님의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한국의 교통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조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앗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조 박사님이 제안하신 시민 자율신고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저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시민 신고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시민들이 직접 교통 위반이나 위험 상황을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신고 내용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신고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건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있어 아이들이 위험해 보입니다라는 신고고요. 조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신고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피앗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문화가 강한 것 같네요.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죠. 실제로 화면에 나타난 처리 결과들을 보니 대부분이 시설 개선이나 안전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벌금이나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피앗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한국의 교통 문화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없는 밤 시간에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명동에서 시작해서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 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기했던 건 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한 교차로에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의 센서가 저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빨리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기계와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독일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올라오지 않고 차도에서만 다니는 모습,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기다릴 때도 엔진을 끄고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 심지어 새벽 배송 트럭들도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 누가 보지 않아도 모두가 배려하고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법이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계셨는데 신호가 바뀔 시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차들 중 어느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건너가실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앗과 함께 조 박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어젯밤의 경험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피앗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레나 양,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경험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아직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피앗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확실히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 박사님은 오히려 피앗의 질문을 반겼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날 저희는 실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한 복잡한 교차로였는데 예전에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교통경찰관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경찰관분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시민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여기 신호등 타이밍이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짧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르신들도 여유롭게 건너가실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교통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앗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조 박사님은 웃으시면서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전국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오히려 지방 도시들에서 시민 참여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이다 보니 더욱 배려하는 문화가 강하죠. 실제로 화면에 나타난 전국 지도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지방 도시들에서도 시민 자율신고나 교통안전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차들이 정말 천천히, 거의 걷는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이 공을 차도로 흘려보냈을 때 근처에 있던 운전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진짜 왕이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소중한 존재죠. 조 박사님이 답하셨어요. 우리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피앗이 갑자기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요? 차들이 너무 느리게 가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텐데요. 조 박사님은 이 질문에도 차근차근 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줄어들면서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원활해졌어요. 사고 때문에 생기는 교통체증이 훨씬 더 큰 문제였거든요.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안전과 효율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였던 거죠. 독일에서도 비슷한 철학은 있지만 여기서는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피앗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앗 씨, 저는 한국의 교통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피앗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레나 양, 며칠 보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간의 서울 체험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조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레나 양, 독일에 돌아가시면 오늘 경험하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서로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우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조 박사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며칠 후 저희는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국 교통부 관계자들과 몇몇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이 기회에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피앗이 제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레나 양, 너무 한국을 편들지는 마세요.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태국 사람들 앞에서 다른 나라만 칭찬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 당일,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시민들의 배려, 문화에 중점을 두어서 발표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청중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지만 피앗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피앗이 즉석에서 반박했습니다. 레나 양의 발표는 흥미롭지만 너무 감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몇 일간의 경험으로 한 나라의 전체 문화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한국 시스템의 한계점들은 언급하지 않으셨네요. 피앗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어요. 한국 감성에 휘둘린 것 같습니다. 독일인답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피앗이 제 국적을 들먹이며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이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인간 존중입니다. 질서는 법이 아니라 습관이죠.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강제된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였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독일에서는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마음으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할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지만 피앗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앗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태국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핵심 정신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말이에요. 발표회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특히 한 태국 교통경찰관분은 정말 그런 문화가 가능한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제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안 차들이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스쿨존에서 차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모습들. 정말 놀랍네요.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분의 간절한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발표회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태국에서의 일상을 다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피앗과의 논쟁 이후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양국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방콕의 교통 상황을 다시 지켜보니 분명히 나름의 질서가 있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따뜻한 배려의 느낌은 찾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오토바이들이 좁은 틈을 비집고 지나가려는 모습들이 한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의 문화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앗과 함께 교통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그가 또다시 무단횡단을 시도한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는 차들이 멈춰졌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앗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빨간불에 길을 건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피앗을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피앗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차도로 나갔어요.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피앗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으셨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어요. 피앗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피앗이 한국에서 기계처럼 살아간다고 비판했던 그 질서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해서 피앗 같은 무단횡단자도 안전하게 보호해줬지만 여기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고 처리가 끝난 후 피앗은 저에게 변명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았는데.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피아 씨. 한국에서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까지도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피아 씨는 처음부터 한국을 폄하하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날 저녁, 태국 현지 뉴스에서 이 사고가 보도되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 프로젝트 중 태국 관료 교통사고 유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외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무시한 태국 고위직, 현지에서 사고 유발. 외신 비판 쏟아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피앗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한국의 교통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피앗을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언론의 비판과 상부의 질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레나 양,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피앗을 보면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앗 씨,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할 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피앗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를 도와주면서 함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유럽 대학생 교통정책 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가 없었고 피앗의 편견 어린 말들에 쉽게 동조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럼 당일 발표 순서가 되어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레나 하이젠버그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태국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인간적인 면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안 차들이 인내심 있게 기다리던 모습, 아이들을 위해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들. 한국은 도로 위에서도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질서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네덜란드에서 온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요. 저는 조 박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시민 교육과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니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특히 교통공학을 전공하는 스웨덴 학생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면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포럼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에서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며칠 후 조 박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레나 양의 열정 덕분에 한국의 교통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기쁩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여러 기회를 통해 한국의 교통 문화에 대해 발표하거나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면 감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통 안전은 첨단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독일에서도 유럽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